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바쁘게 일하며 살아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어디선가 인연이 아닌 것에 온 마음을 다해도 돌아오는 건 없으니 쉽게 인연을 맺지 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인연을 맺는 것이 이토록 신중해야 할 일인지 깨닫지 못했던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학창 시절은 비교적 평범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요. 대학에 입학해서는 성적이 그닥 좋지 않았고 졸업해서도 친구들 따라 취업 준비를 했지만 대기업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1년이 넘는 취준생 생활에 지쳤던 저는 그나마 가치 있는 중소기업에 빨리 취직해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보다 6개월 정도 먼저 들어온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들어온 날부터 사수를 자청해서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3살 많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알려주는 모습이 듬직해 보였죠. 제가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회식 자리에서 흑기사를 자청해서 술도 대신 마셔주고 살짝 스킨십도 하는데 가슴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비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 초반엔 사무실에서 몰래 사인도 보내고 동료들 몰래 손깍지를 끼는 소소한 행동들이 참 스릴 있더군요. 회사 사람들이 알아챌까 조마조마하면서도 밖에서 몰래 데이트하면서 뜨거운 연애를 지속했답니다. 정말 그땐 남편한테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남편은 지금 다니는 회사가 너무 작아서 큰 회사로 이직해야겠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하곤 했어요. 물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되고 나중에 큰 비즈니스를 할 건데 인맥 넓히는데도 큰 회사가 낫다고요. 사실 저는 지금 회사가 복지도 나쁘지 않고 전망이 밝은 분야라 계속 다닐수록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비밀로 해야 하는 연애에 점점 지치기도 했고 미래 계획이 있는 남편이 야망 있어 보여서 굳이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까 저한테 예고도 없이 회사를 관두었더라고요. 저한테는 미리 말해줄 법도 한데 아침에 회사에 가보니 책상이 비어져 있었어요. 황당해서 전화를 해보니 이미 이직할 회사도 다니고 있다고 걱정 말라기에 안심을 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거의 3개월을 그냥 놀더라고요. 데이트할 비용이 없다고 잘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길래 제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비용을 다 내가며 만나곤 했네요. 오빠, 이직할 회사 다 정해진 거 아니었어? 어떻게 된 건데? 별거 아니야. 알 거 없어. 지금 알아보고 있어. 왜 답답하게 말을 안 해줘? 어떤 상황인지 나도 알아야지. 아니, 마지막에 연봉 협상하는데 처음에 말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 제일 중요한 게 연봉인데 이렇게 장난치는 회사 뻔한 거 아니야? 그런 데 갔다가 고생만 해. 그 회사가 어디였는데? 나도 좀 알아보게. 됐어. 다 끝난 걸 왜 자꾸 들춰? 지금 더 괜찮은 회사랑 조율 중이니까 기다려. 오빠 못 믿어?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용돈도 가끔 찔러주고 반찬도 해주면서 뒷바라지를 했어요. 제 월급도 많지는 않아서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남자 길을 펴주기 위해 노력하자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사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셔서 금전적으로는 부족한 것 없이 자라왔어요. 취직해서도 부모님께서 용돈을 따로 챙겨주셔서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경우는 없이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도 돈 아끼지 않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했죠. 남편 생일에 갖고 싶다던 운동화를 사주니 눈이 휘둥그레지며 월급으로 생활비 내면 빠듯할 텐데 괜찮겠냐고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공장을 하셔서 좀 도와주신다고 간단히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인어른 될 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니 자기와 아주 잘 맞을 것 같다며 희죽대며 좋아하더라고요. 결혼 얘기는 한 적도 없는데 장인어른이라고 하니 결혼 생각이 있긴 있나 보다 싶어서 저도 무의식적으로 남편과의 미래를 그렸던 것 같아요. 사실 사회생활하며 진지한 연애를 한 게 남편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종종 장인어른 사업은 잘 되시냐고 물어보길래 나랑 결혼 생각이 있으면 백수 사위는 절대 안 보실 분이니까 얼른 취직부터 하라고 닥달했죠. 드디어 남편이 새로운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에 다녔던 회사보다 더 규모가 작고 솔직히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곳으로 갔더라고요. 실망한 제 표정을 봤는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 있죠. 내가 그 회사 상무랑 인연이 있어. 그래서 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가기로 한 거야.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고 있으면 돼. 남편이 이제 취직도 했으니 슬슬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프로포즈나 제대로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하려나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티나게 프로포즈 분위기의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로맨틱한 저녁을 먹으면서 꽃다발과 프로포즈 반지도 받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하자는 말을 하는 걸 들으니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어요. 이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하고 먼저 제 부모님을 뵈러 간 날이었어요. 예비 사위가 온다고 엄마가 한상 부러지게 차려두셨더라고요. 평소에도 어른들에게 넉살 좋게 대해서 그런지 부모님이 남편의 호탕한 모습을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식사 후에 아버지와는 진지하게 사업 얘기도 하고 아버지 공장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자신감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며 결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 주엔 시부모님 댁을 처음 찾아갔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요. 식사는 따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다가만 먹으며 얘기를 나눴는데요. 남편 온다고 이틀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던 엄마가 떠올라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불편한 분위기에서 밥 먹는 것보단 간단하게 뵙는 것도 좋다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어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에서 두 분이 사시는데 시아버지는 은퇴하고 소일거리로 경비 일을 하고 계시고 시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다가 너무 힘들어서 관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노후 준비 다 해놨으니까 우리 걱정은 말고 너희나 잘 살면 된다. 그래도 아들 효도는 받으셔야지. 나만 믿어, 엄마. 우리 아들이야 세상 믿음직하지. 그런데 새아기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며? 네, 그냥 공장을 작게 하고 계세요. 아들한테 듣기로는 작은 정도가 아니던데. 우리 아들도 사업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 이런 말 듣는 게 좀 껄끄럽긴 했지만 어른이 하는 말씀이라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양가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식까지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시모와 마찰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두시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마찰이 일어나긴 했죠. 남편과 서로 재산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막상 갖고 있는 돈을 보니 실망스러웠어요. 회사 생활을 한 거에 비해서 모은 돈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신 상태였고요. 시댁은 우리 쪽이 더 여유가 있으니 반반 결혼으로 진행하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고민하다가 힘들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선 아직 젊으니 그럴 수 있다며 자신이 그냥 지불해줄 수도 있지만 사돈의 말처럼 반씩 부담하자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남편 회사 근처 아파트로 전세를 구해 들어가게 되었어요. 반반씩 내서 전셋집을 구했는데 집을 채울 가구를 보러 가자고 하면 자꾸 바쁘다면서 약속을 미루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사날은 다가오고 들어가서 살긴 해야 하니까 제가 비싼 가전과 가구 대부분을 채워 넣었어요. 관심도 없다가 내가 냉장고 배송되었다고 하면 쪼르르 달려와서 호들갑 떨면서 좋아하는데 얄밉기도 했죠.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미래에 큰일을 할 사람이니까 내가 양보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1년은 꿀 떨어지는 신혼답게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시댁도 별로 터치를 안 하고 찾아가는 일도 많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고부 갈등이 없으니 결혼을 잘한 것 같단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회사에 다녀오면 매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칼퇴근을 하는 편인데 남편은 저보다 항상 늦게 오거나 야근하는 일이 잦긴 하더라고요. 남편이 징징거릴 때마다 타일러도 보고 나도 힘들다고 짜증을 내보기도 했죠. 하루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런닝 차림에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뒷골이 쫙 당기면서 찌릿했죠. 회사가 무슨 장난이야? 무슨 회사를 2년을 못 채우고 간도. 내가 할 일도 아닌 걸 떠맡아서 맨날 야근해야 되는데 그런 데를 계속 다니냐? 그러다 나 병 생기면 네가 병수발 다 하고 네가 혼자 돈 벌어오고 다 책임질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차피 당신 일 안 하면 내가 생활비 다 대야 되는데 뭐가 달라? 야, 걱정 마. 훨씬 괜찮은 데로 바로 이직할 거야. 나 못 믿어? 점점 남편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저도 지쳐갔어요. 이번엔 또 얼마나 걸려서 새 직장을 찾을 건지, 몇 년 지나도 백수로 지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제가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저녁에 와보면 돼지 요리가 따로 없었는데요. 밥도 제가 차려놓고 간 것만 먹고요. 식탁에 꺼내놓지 않으면 찾아서 먹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설거지는 당연히 안 하고 제가 차려놓은 그릇 그대로 식탁에 둬서 다 말라붙어 있고요. 과자만 사서 먹는 건지 쓰레기통엔 과자 봉지가 가득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출근하려면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는데 백수 남편 밥까지 차려놔야 한다니 믿어지시나요?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이제는 안 차려놓을 거니까 알아서 꺼내 먹던지 라면을 끓여 먹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놓아버렸죠. 그랬더니 이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라고요. 들어가는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결혼 전에는 화장품 다 쓰면 바로 백화점 가서 샀는데 이젠 인터넷 쇼핑으로 제일 저렴한 것만 검색해보고 그것마저도 쉽게 결제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배달 음식을 매일 시켜 먹으면 어떡해? 생활비가 배로 늘었어.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하냐? 걱정 마. 사업해서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준다. 도대체 번다는 그 돈을 언제 벌 건데? 사업은 언제 할 건데? 생활비 쪼들려 죽겠다고. 돈을 모아야 사업을 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일 안 되는데 자꾸 옆에서 쪼아댈래? 너 아버님한테 용돈 많이 받잖아. 왜 돈 없는 척하고 그래? 뭐라고? 당신 지금 우리 아빠 믿고 이러고 있는 거야? 나 돈 진짜 없어. 화장품도 하나 제대로 못 산다고. 화장품 비싼 거 좀 사서 바르지 마.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 되냐? 그렇게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퇴근하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서로 말 안 하고 사는 시간만 늘어났죠. 양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다 털어놓아 버릴까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다행히도 몇 개월이 지나 취직을 하긴 했어요. 점점 회사를 낮춰가는 게 뻔히 보였지만 그래도 백수로 지내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단 축하한다고 길을 살려줬죠. 이번에는 아주 첫날부터 불평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전철에서 왕복 2시간을 견디는 게 너무 시간 낭비라나요? 저는 전셋집 얻은 처음부터 회사까지 왕복 2시간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무조건 6개월만 버티라고 타일러도 보고 관두지만 말라고 사정까지 해봤네요. 매일매일 퇴근하고 문 열면 남편이 있을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을 누가 알까요? 웃긴 건 두려웠던 일이 막상 벌어지자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엔 1년도 못 채우고 직장을 관뒀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이 말해도 대꾸도 안 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며 며칠을 지냈어요. 남편은 요즘은 생산직이 돈을 많이 준다며 힘들어도 1년만 일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이 금방 구해졌는지 바로 다음 날부터 공장으로 출근을 했답니다. 저는 얼마나 견딜지 두고 보잔 마음뿐이었죠. 몇 개월 동안은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데 많이 벌긴 하더라고요. 이대로만 하면 금방 돈 모은다고 얼마나 기세등등 하던지요. 저도 열심히 하는 남편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니까요.
힘든 일 하니까 보양식 위주로 더 잘 챙겨 먹이려고 하고 한약도 지어서 먹여가며 응원해줬네요. 그런데 많이 버는 만큼 남편 씀씀이는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탁하려고 옷 정리하다 놀랄만한 금액의 식당 영수증이 나오는 건 예사였고요. 차를 바꾼다고 외제차를 보러 다니질 않나 기분이 쎄하더라고요. 힘들게 번 돈 엄한데 쓰지 말라고 한 소리 했더니 신경 끄라고 신경질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부터 슬슬 짜증을 내는 날이 늘기 시작했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또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덜컹했답니다. 불행은 가장 평범한 하루에 불쑥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밤에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온 남편이 출근하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더라고요. 남편은 밤새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마누라는 뽀얗게 화장하고 꿀빨로 가니까 좋냐? 아침부터 왜 시비야?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나도 그 회사 다녀봤는데 널널한 거 누가 몰라? 이 공장은 사장이 영 글렀어. 남자들만 힘든 일 시키고 힘들어 미치겠다. 회사가 커져서 할 일도 엄청 많이 늘었어. 널널하긴 뭐가 널널해. 그래, 너네 회사 커져서 좋겠다. 여자들이란. 여기서 여자들이란 말이 왜 또 나오는데? 공장 아줌마들도 맨날 수다나 떨고 커피나 마시고 일은 남자들이 다 하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진짜. 또 간둔다고 하기만 해. 나 진짜 못 참아.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나 지금 때려치고 나오는 길인데 어쩔래? 아침부터 시비를 걸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관뒀다는 말을 하려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어찌나 사람이 교활하게 느껴지던지요. 다시 한번 말해봐. 진짜 그만뒀어? 그래. 사장 새끼가 역 같아서 내가 면전에다 침 뱉어주고 때려쳤다. 이래서 공장하는 새끼들이 무식하다고 하는 거야. 뭐라고? 우리 아빠도 공장 사장이야. 입 조심해. 제 목소리가 싸늘하게 바뀐 걸 알아차렸는지 남편이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리고는 욕짓거리를 하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이틀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저도 마음이 심란했지만 연락도 일절하지 않았어요. 집을 청소하다가 남편의 지난 월급 명세서를 봤는데 공장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얼마 못 가 관둘 걸 예상하고 있어서 어디에 다니는지 신경도 안 썼거든요. 공장 이름이 낯익어서 대표 이름을 확인해보니 역시나 아버지의 친한 지인분이셨어요. 예전에 아버지 따라서 공장으로 놀러 간 적도 있었고 제 결혼식에도 오셨을 정도로 잘 아는 분이었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공장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바로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영주가 무슨 일로 전화했어? 잘 지내지?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니? 아니요, 부모님 건강히 잘 지내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최근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관둔 최민우 사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후레 자식을 네가 어떻게 알아? 아주 상대 못할 놈이야. 젊은 놈이 인생을 어찌 그리 뻔뻔하게 사는지. 잠깐, 최민우, 네 신랑이냐? 결혼식까지 갔는데 완전 딴판이라 못 알아봤구만. 이어지는 사장님 말에 저는 낯이 너무 뜨겁고 부끄러워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매번 노닥거린다고 아줌마들이 욕하기 일쑤였다는데요. 심지어는 그 아줌마들한테 매일 치근덕거렸다고 해요. 어쩌다 새로운 아줌마가 들어오면 일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옆에서 붙어 있고요. 시키는 일도 제대로 안 해서 잘라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줌마들이 단체로 남편이 자꾸 쓸데없는 접촉을 해서 불쾌하다며 항의를 했다네요. 그래서 한 소리 했더니 자기 장인이 더 큰 공장 한다면서 이딴 데 바로 때려친다고 나가버렸다는군요. 아저씨,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 염치 없지만 아버지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걱정만 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정리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가 그렇게 해달라니 말은 안 하겠지만 사실 너를 생각하면 당장 너희 아버지한테 말해서 너 집에 데려가라고 말하고 싶다. 아주 글러먹은 놈이야. 지금 네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안 늦었으니 잘 생각해봐라.
예전에 같은 회사에 다닐 때만 해도 남자답고 젠틀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의 말을 들으니 내가 아는 남편이 정말 맞는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취직자리 구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까? 아님 나랑 결혼해서 변한 걸까?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시모가 낮고 쌀쌀맞은 목소리로 집에 당장 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참에 여지껏 있었던 일들 다 털어놓고 해결할 작정으로 시댁으로 찾아갔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모는 팔짱을 끼고 저를 쏘아보고 있고 남편이 소파에 대자로 누워 핸드폰을 보며 희죽대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흘끗 보더니 등을 휙 돌리는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요. 너는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찾는 전화 한 통이 없니? 난 너처럼 매정한 애는 처음 본다. 직장 잃은 남편 위로는 못해줄 망정 바가지나 긁어대고. 너 여지껏 우리 아들 이렇게 대접했니? 제가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아드님이 회사를 몇 번을 때려쳤는지 아세요? 결혼 생활 동안 백수로 지낸 게 몇 년인지 아시냐고요. 그동안 제가 생활비 다 내고 어머님 용돈도 안 끊기게 꼬박꼬박 드렸잖아요. 그거 다 남편 월급이 아니라 제 월급으로 어머님 용돈을 드렸다고요. 아드님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진 건 저예요, 어머님. 어디서 시부모한테 말대답을 따박따박해? 남편이 일 구할 동안은 당연히 일하는 마누라가 생활비를 대는 거지. 그럼 너희 생활비를 부모가 대주니?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남편이 어려우면 돕는 건 당연한 거지. 어디서 유세는? 그리고 매달 용돈이 꼴랑 얼마나 된다고 그거 준다고 이 난리를 쳐? 이게 어디서? 시모가 얼굴이 벌개지도록 악을 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말로는 통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당한 적 없는 폭력을 당하니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너무 풀어줬지? 그러니까 이 요망한 게 시험이 무서운 걸 모르고 바락바락 대들고 남편을 쥐잡듯이 잡아?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 기를 죽여? 앞으로 큰일 할 인물이 너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있는 거야. 이 죽일란. 내가 오늘 너 죽이고 우리 아들 살릴란다. 더 충격적인 건 머리가 잡힌 채 이리저리 휘둘리는 저를 도와주지도 않고 고소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보는 남편이었죠. 순간 이 남자와 이어진 모든 끈이 후두둑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생각해 놓은 사업이 있다니까 너도 일 관두고 남편 도와서 같이 해. 너희 아버지한테도 돈도 좀 해달라고 하고. 사돈이 사업한다고 해서 덕 좀 볼까 했더니 지금껏 뭐 받아먹은 게 있어야지. 돈을 모아서 다 지 새끼한테만 쓰는 건지 원. 제가 왜 일을 관둬요? 저는 누구처럼 까딱하면 일 때려치는 짓 안 해요. 우리 아버지 도움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저 인간이 뭘 하든 저는 손가락 하나도 걸치기 싫으니까 어머니나 많이 도우세요. 오늘 저한테 한 일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산발이 된 머리를 추스리고 시모와 남편을 한 번씩 노려본 뒤에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남편과 시모의 본 모습을 직접 맞닥뜨리고 나니 이런 꼴을 당한 제 처지가 너무 서글퍼 눈물이 하염없이 났죠. 그 후로 한 달이 넘도록 남편은 아무 연락도 없이 시댁에서 돌아오지 않았죠. 오히려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으니 남편과 살 때보다 편하게 느껴져 만족감까지 느껴졌네요. 그러다가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턱하니 집에 들어와 있더군요. 머리도 말끔하게 올리고 빳빳한 셔츠를 깔끔하게 입고 당당하게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디 선보러 나온 줄 알았네요. 식탁에 뭔가를 탁 하고 던져놓길래 봤더니 무슨 마케팅 대행사 대표라고 명함까지 팠더라고요. 나 사업 시작했다. 나한테 잘못했던 거 지금 싹싹 빌어. 그럼 용서해 줄게. 나중에 나 성공하면 기회 없다. 저는 뭔 소리를 하나 싶어 그저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알고 보니 시부모가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사업 자금을 내줬더라고요. 월세 비싼 곳에 사무실까지 내고 일도 아직 없으면서 직원까지 한 명 뽑아놨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편이 하는 일에 어떤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얼마 못 가서 남편의 흥미가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고객과 계약 따내기가 어렵다며 징징거리는 날이 늘어났답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 얘기엔 대꾸도 하지 않았고 철저한 무관심을 보여주었죠. 남편은 그런 제 태도에 화를 많이 냈어요. 너는 남편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관심이 이렇게 없냐? 내가 잘 돼야 너도 사모님 소리 듣고 떵떵거리며 살 거 아냐. 이러고도 우리가 부부야? 부부는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지. 난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도와? 당신이 잘할 수 있다며. 열심히 해봐.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했답니다.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다 잊어버린 건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너는 남편 사업이 힘든데 같이 해서 일으킬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뭐 하는 애니? 사무실 좀 가서 들여다보고 좀 해라.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망하면 큰일 난다. 사는 집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줬으니 망할까봐 무척 애가 타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연락도 차단해버리니 아예 남편과 시모가 집에도 같이 오더군요. 시모는 전과 다르게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전 대꾸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매일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저녁까지 차려두고 기다리더라고요. 예, 너 먹으라고 갈비찜 좀 해왔다. 푹푹 먹어. 일하는 게 힘든지 점점 말라가는 것 같니? 오늘은 구수한 청국장 좀 끓여봤다. 너 이거 좋아하지? 많이 먹어라. 남편이 집까지 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진정성 있게 보이기도 했어요.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들여다볼까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남편 사무실을 처음 찾아가 봤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해놔서 나름 전문적인 느낌도 들고 잘해보면 괜찮을 것 같았답니다. 제가 사실 회사에서 마케팅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남편 사업 분야에 대해 꽤 알고 있긴 했어요. 재정 상태부터 쭉 살펴보니 허점도 많고 해결해야 할 부분도 눈에 많이 띄었어요. 남편한테 지나가는 말로 대충 설명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기에 결국 제가 나서서 하나씩 고쳐주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제가 손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답니다. 지켜보던 남편도 역시 회사에서 배운 게 많다며 치켜 세워주고 소식을 들은 시부모도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며 비싼 소고기까지 결혼하고 처음 사주더라고요. 사업이 쑥쑥 커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죠. 아버지가 모임에서 아는 대표님들이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부탁을 좀 해서 계약도 많이 따낼 수 있었어요. 적자였던 사업의 규모가 순식간에 커지기 시작했고 제가 할 일은 점점 늘어갔어요.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쉬지도 못하고 남편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은 고객 관리를 한다면서 밖으로 나가 있는 날이 많았고 정작 모든 일은 제 몫이었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남편은 달라져만 갔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보지도 못한 명품 셔츠를 턱 걸치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비싼 시계를 사야 한다는 둥 외모 치장에 열중을 했죠. 저는 일에 치여서 옷을 챙겨 입을 정신도 없는데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숟가락 들 힘도 없이 몸에 힘이 쭉 빠지고 피곤한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집에 오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몸에 한계가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몸이 아프다고 말해도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아침마다 뛰어나가기 바빴죠. 시모에게도 힘들어서 몸살 날 것 같다고 말해봤는데 이참에 회사 때려치고 남편 일이나 도우라지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 준비를 하는데 밑에서 뭐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하혈을 하고 있었고 생리통보다 심한 통증이 배와 등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죠. 혼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움켜잡고 있다가 목소리를 짜내어 남편을 불렀어요. 이미 나가버렸는지 아무 기척도 없었답니다. 저는 방으로 기어나와서 엄마에게 간신히 전화를 걸었어요. 저의 죽어가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엄마는 얼굴이 하얘져 쓰러져 있는 저를 산부인과로 데려가셨어요.
저는 임신 4주에 들어선 몸이었지만 이미 계류유산을 했다는 것이었죠. 일을 하느라 아기와 내 몸을 돌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 눈물만 흘렀어요. 흐려진 눈에 남편과의 일들을 말할 수 없어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렸던 엄마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많이 늙어버린 엄마가 저와 함께 울고 계셨죠.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나 때문에 아기가 가버린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엄마가 떠먹여주는 미역국을 받아 먹었죠. 아침에 엄마와 통화를 했던 남편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더군요. 며칠 푹 쉬어. 아기는 또 가지면 되지. 너무 울지 말고. 근데 보통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알지 않나? 몸 좀 잘 보살피지. 에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어요. 아프다고 말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 말이에요. 옆에 계신 엄마에게 민망해서 슬쩍 바라보니 기가 막히셨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매일같이 전화해서 오늘은 사업이 어땠냐고 물어보던 시모가 유산 후엔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남편도 제가 집에서 몸을 추스리는 동안 고객과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가기만 바빴어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일 도와주는 한유로 취급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다시 한번 남편을 도와 잘 살아보려는 제 진심을 이용하고 저를 다시 밟아버린 시댁과 남편에게 모든 정이 떨어져 버린 순간이었어요. 몸이 회복된 후에도 남편 사무실엔 발길을 뚝 끊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옆에 와서 앓는 소리를 했지만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기로 한 저에겐 통하지 않았죠. 시모의 전화도 받지 않자 그제야 몸은 괜찮냐며 메시지를 매일 남기는데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간 지도 참 오래됐다. 그치? 당신 기분도 별론데 오늘 내가 제대로 대접할게. 가자. 남편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치는 저를 거의 강제로 끌고 밖으로 나와 차에 태웠어요. 차를 둘러보니 시부모가 웃으며 앉아있는데 당했구나 싶어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면서 뭐가 좋은지 호호하하 웃으며 말을 거는데 진짜 미쳤나 싶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강원도에 있는 펜션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네. 오늘 우리 신선한 공기도 마셔가며 푹 쉬다 가자 아가야. 내가 당신 옷부터 시작해서 바베큐 할 것까지 싹 준비해왔으니까 당신은 즐기기만 하면 돼. 알았지? 자, 들어가자. 세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방에만 있으니까 남편이 저녁 차려놨다며 또 사람을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개걸스럽게 삼겹살을 먹는 얼굴들을 보기도 싫어서 깨작거리고만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려서 받았더니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아빠 공장이 많이 힘들었어. 근데 오늘 부도 처리가 났어. 이제 어떡하니? 저는 눈앞이 깜깜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남편 옷을 잡아 끌었죠. 지금 당장 우리 집에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났대. 그동안 남편과 시모한테 휘둘리느라 정작 우리 부모님에겐 신경도 못 썼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여기 강원도야. 이미 터진 일을 뭐 어떡하라고. 지금 가나 내일 아침에 가나 뭐가 달라져. 너 먼저 내일 아침에 출발해 그럼. 저는 주체할 수 없이 서러움이 북받쳐서 꺽꺽대며 울기 시작했죠. 시부는 큰 헛기침을 하며 펜션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모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그만 울고 자자. 나랑 저쪽으로 가서 심호흡하면서 진정하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시모 손에 이끌려서 펜션 뒷마당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세게 밀쳐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버렸어요. 몸이 멈춘 뒤에 너무 놀라서 심으로 올려다보니 표독스러운 눈빛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이제야 사업 시작해서 기 좀 펴고 있는 애한테 무슨 짐을 지게 하려고? 도움 좀 받을랬더니 그새를 못 참고 홀랑 망해버려? 재수 없어서야 아주. 어머니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껏 제가 어떻게 했는데. 나이 드셨으면 마음 좀 곱게 쓰세요. 네가 뭘 했는데? 몸 하나 간수 못해서 애까지 잃어버린 게 어디서 잘했다고 말대답이야. 너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들이 좋다니까 참고 넘어간 거지. 우리 아들 인생 막지 말고 당장 떨어져. 저도 인간 같지도 않은 당신들하고 다시는 엮일 마음 없어요. 그 못돼 처먹고 인간 같지도 않은 아들 끼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저는 그 길로 핸드폰만 챙겨서 펜션을 나와버렸죠. 택시가 올 때까지 어두운 산길을 휘청거리며 걸어가는데 흘러나오는 눈물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로 합의 이혼을 했어요.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도장을 찍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만났을 때 몸에서 언뜻 여자 향수 냄새까지 풍기길래 사업한다고 바쁘게 나다닐 동안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미 다 끝난 마당에 다시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보내줘 버렸죠. 그 후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답니다. 공장의 채무 문제를 비롯한 수습을 도맡아 하고 시댁과 쇠약해지신 부모님을 다시 기운 차리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부모님도 많이 안정되시고 저도 가장에서 진급해서 다시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족의 생활을 확 바꿀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밤늦게 길에서 뺑소니 당한 것 같은 할아버지를 구해서 병원까지 모시고 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아드님인데 생명의 은인이라며 살해를 하고 싶다고 계속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다네요. 아버지는 그럴 일은 아니라며 계속 거절을 하셔서 집까지 찾아왔던 거였죠. 신기하게도 두 집안은 매년마다 자주 만나면서 점점 친해지게 되었어요. 사고를 당했던 분도 건강하게 태어나셔서 아버지와 자주 만나서 산행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보다 4살 많았던 아드님과 저도 반말을 할 정도로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서로 호감이 생겨나게 되었죠. 전 남편 때문에 남자라면 지긋지긋했었는데 다정하고 책임감이 남다른 그의 모습에 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둘 다 한 번의 이혼의 아픔이 있어서 현 남친의 고백을 받았을 땐 망설이기도 했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시작해보기로 했죠. 어느 날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 잘 아는 종합병원 1층에 카페가 계약이 끝났는데 우리 가족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도움을 주고 싶은 건 알 수 있었지만 너무 과분해서 거절하기로 했죠. 하지만 아버님도 생명의 은인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서운하다며 물러서지 않으셨답니다. 결국엔 아버지가 카페를 하기엔 너무 연로하셔서 제가 운영을 하기로 했어요. 알고 보니 현재의 남자친구의 아버님은 사고 당하시기 전까지 병원장으로 일하셔서 그런 제안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였어요. 카페의 규모와 수익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서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관두고 이쪽으로 전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동료들과도 섭섭하게 작별했는데 그때 전 남편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죠. 사실 흠이 될까 싶어 이혼했단 얘기를 딱히 하지 않았는데 퇴사하면서 다 털어놨었거든요. 인사과에서 일하는 친한 동료가 마지막에 말해주더라고요. 진짜 오래된 일이긴 한데 네 전 남편 사실 쫓겨난 거야. 그때 당시에 너랑 사귀고 있는 건 몰랐는데 다른 여직원한테 성추행한 걸 걸려서 인사과에서 경고했더니 바로 나가버리더라. 쫓겨난 거나 다름없지 뭐. 너랑 결혼했을 때 내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이제는 어떤 인간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좀 더 일찍 놔버리지 못한 후회만 있을 뿐이었죠. 알고 보니 저는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카페 일을 새롭게 시작하니 정말 재미있어서 매일을 신나게 일했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친구도 쉬엄쉬엄하고 자기랑 좀 놀아달라고 할 정도였죠.
저는 주로 안쪽에서 관리 업무를 했기에 홀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요. 어느 날 알바생이 못 나오게 되어 제가 홀에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이 생겼답니다. 운명의 순간은 꼭 그럴 때 찾아오나 봐요. 테이블을 닫고 있는데 어디선가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세상에 시모와 전 남편이 떡하니 보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고 시모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한테 걸어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누구야?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더니 남편 버리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홀서빙이나 하고 있니?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갑자기 시모가 제 어깨를 꽉 움켜잡는 것 아니겠어요? 야 이년아, 어딜 도망가? 너 우리 아들 얼굴 봤어 못 봤어? 너랑 헤어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귀한 아들이 암에 걸렸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사업도 다 망하고 집도 날아가고. 너 당장 내 돈 물어내. 이 남편 잡아먹은 년아. 시모가 악을 쓰며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병원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며 수군대는 것 같았죠. 시모가 또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더군요. 그래서 냉큼 시모의 뒷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땅바닥에 내팽겨친 시모가 얼굴이 벌개져서 나를 잡으려고 악을 썼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설거지하는 양동이에 얼음을 잔뜩 담아와서 시모 얼굴에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시모가 물에 젖은 생쥐꼴로 벌떡 일어나서 몸을 파르르 떠는 게 가관이더라고요. 이 정신나간 할망구가 남 탓하는 버릇을 아직도 못 고쳤네?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어디서 행패야 행패가. 내가 아직도 당신 며느리로 보여요? 당신 아들 암 걸린 게 왜 내 탓이에요? 우리 집 망했다고 이때다 싶어 쫓아낼 땐 언제고 누구한테 돈을 물어내래. 이혼 전에 당신 아들이 바람핀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지금 다시 소송 한번 걸어볼까? 제 말을 듣고는 눈에 띄게 야위고 거무칙칙하던 전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때 전 남편 뒤에서 불쑥 한 남자가 나오더니 저에게 걸어왔어요. 저를 보러 온 제 남자친구였죠. 이미 상황을 다 본 것처럼 침착한 얼굴로 제 옆에 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한참을 통화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강제 퇴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보니 병원비도 꽤 밀리셨던데 오늘까지 완납 못하시면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받으실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병원 이용하는 환자한테 나가라 말아야? 정신병자 아니야? 현 남친은 가만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걸 보던 전 남편의 입술이 덜덜 떨리는 걸 볼 수 있었죠. 뭐야, 당신 남자 생겼어? 나를 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당신이야. 너야말로 정신병자야? 그러는 지는 여자들한테 틈만 나면 치근덕거린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들 쫓아낼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충분히 있으니까 제 걱정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저분들하고 말씀하세요. 사실 현 남친은 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고 아버지가 병원장이었기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차기 병원장으로 낙점된 상태였거든요. 진료 끝나고 비는 시간이 있으면 수시로 제 얼굴을 보러 카페에 오곤 했기에 큰 소리가 들리자 바로 달려왔던 거였어요. 시모와 전 남편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자 어느새 경비원들과 업무과 직원들이 서 있더라고요. 당황한 시모는 현 남친 앞으로 가서 연신 허리를 굽신거렸답니다.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면 어떡하나요? 아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사과하마. 저를 향해 연신 손을 비비는 시모를 뒤로하고 남자친구는 저를 데리고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죠. 원무과 직원들이 시모와 전 남편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하자 시모는 울먹이고 전 남편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비는데 직원이 일어나라고 끌어올리는데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없는 모양인데 저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전 남편은 결국 퇴원당한 것 같았고 이후로 다시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었죠. 저는 여전히 병원 카페를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지금 남자친구와 곧 결혼하기로 해서 준비하느라 더욱 바빠질 예정이랍니다. 하지만 제 인생 어느 때보다 보람차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자신만의 행복을 용감하게 찾아가고 싶은 분들에게 제 사연이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접어든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이자 강인한 엄마입니다. 뭔가 제 소개부터 시작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신입생 때 첫 자기소개를 했던 날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들긴 했지만 상황을 제대로 이해시키려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배경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갈 텐데 중간에 지루하다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아주 후회하실 거라는 것부터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쩌다가 이곳을 찾아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하게 되었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난하고 더럽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폐지를 줍고 푼돈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고물상 자체를 운영하는 집들은 대부분 엄청난 알부자나 다름없습니다. 꽤 비싼 금속들을 다루고 그것들을 대부분 현금으로 큰 사업체에 넘겨 녹여팔 수 있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고물상들은 하나의 중소기업이나 다름없다고 하죠. 중소기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현금으로 거래를 해서 은근히 뒤로 챙기는 돈이 많다는 것과 금속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고물상들의 값이 엄청나게 뛴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세대부터 물려받으신 고물상을 이어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으셨는데 개인 사업자치고는 엄청나게 큰 고물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저희 집이 고물상을 운영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말 쪽팔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상한 집게발이 달린 큰 중장비를 이용해서 고물을 실어 날랐거든요. 다른 아빠들은 화려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아빠는 항상 상처가 엄청나고 먼지에 뒤덮인 중장비를 끌고 다닌다는 게 못내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사실 고물이라는 게 말맞다나 더럽고 오래되고 낡은 것들을 취급하다 보니 꼭 거지들의 소굴에서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부끄러워 친구들에게 꼭꼭 숨기고 다녔습니다. 더 어릴 적에는 우리 아빠가 일하는 곳이라고 고물상에 데려가서 술래잡기도 하고 놀았는데 그때마다 친구들 옷이 엄청나게 더러워지고 그랬거든요. 기름때가 묻기도 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 친구들 부모님께서 저랑 놀지 말라고 하기도 하셨고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저를 피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절대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갈 때도 주위를 꼭 살폈고 혹시라도 아빠의 일터에 심부름이라도 가게 되는 날에는 모자도 눌러쓰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황급히 들어가서 물건만 전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알아봐야 소문만 더럽게 나지 저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엄마의 심부름으로 고물상에 갔다가 반 친구에게 들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물상에 들어가는 저를 보고 뭘 하나 싶어서 따라 들어왔다가 제가 아빠한테 달려가는 것을 보고 고물상집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평소에 저를 시기 질투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학교에 제가 고물상집 딸이라고 엄청난 거지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어린아이들 눈에 고물을 취급하는 건 폐지 줍는 할머니와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조별로 숙제를 해야 해서 준비물을 사와야 할 때도 하루에 3,000원 버는 집이 무슨 돈이 있겠냐고 너는 준비물 사오지 마 하고 배척을 하기도 했고요. 제 주위를 지나갈 때마다 고물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면서 저를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나이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습니다. 저라고 뭐 억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집 잘 산다고 돈 많다고 항변을 해보기도 했지만 고지식하게 박혀있는 틀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어찌나 어린 아이들의 말이 잔인한지 저에게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다고 전부 부자는 아니라며 부모님이 집에서 밥 대신 라면을 주는 것 아니냐고 무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하나 반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점 무시를 하고 지내게 되었고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돈이라는 개념과 사업체 운영에 대해 알게 되면서 우리 아빠가 엄청난 부자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고물상을 하나 운영한다는 것이 웬만한 중소기업의 순이익에 맞먹는 돈을 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아빠 차가 어릴 땐 비싼 건지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제차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뭐 차에 관심이 없었으니 그냥 그런 국산 차인 줄 알았죠 뭐. 그래도 대부분 고물상이라고 하면 가난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고물상집 딸인 것을 비밀로 하고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청취자분들도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하루에 몇천 원 벌어서 먹고 사는구나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 소식을 집에 알리자마자 부모님께서 아주 단단히 삐지셨습니다. 당연히 고물상 사업장을 물려받아야지 무슨 월급 200만 원 꼴랑 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사서 고생을 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물상 일이 죽기보다 싫었고 절대로 그 사업장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도 싫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돈이라는 게 부족했던 적이 없었기에 돈의 노예가 되기 전이라 더 뻗댔던 것도 한몫했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고물상을 물려받으라고 강요를 하는데 어떤 20대 중반의 여자가 좋다고 물려받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커리어우먼에 대한 환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럭저럭한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했으니 사실 대기업은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고 그저 뻔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열정페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하고 한참 적응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도 구내 식당에서 너무나 멀끔한 남자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긴 것이 너무나도 멀끔하고 이 중소기업에 저런 외모를 가진 사람도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 천상의 미모였다고나 할까요? 처음에는 밥을 먹을 때만 마주쳐서 혼자 곁눈질로 쳐다보다가 그 남자가 회사 감사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너무 과묵한 남자인 겁니다. 제가 감사팀에 서류를 제출할 게 꽤 많아서 자주 오고 가고 했는데 그때마다 일부러 살갑게 말을 붙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보통은 여자가 먼저 사근사근하게 말을 걸면 관심이 없어도 대답을 해주기 망정인데 말도 안 하고 뭘 물어봐도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티를 내니까 들이대기도 전부터 사기가 딱 꺾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난관에 부딪히면 옥이라는 게 생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희 짝사랑은 멈출 줄 모르고 자꾸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눈치도 없게 커져버린 제 마음을 졸이게 하면서 먹먹하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그 남자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만 보면 시선을 떼지 못하고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니까
우리 팀 주인님께서 저에게 슬쩍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팀에 윤지혁 씨가 잘생기긴 했지? 저는 주책맞게도 바로 너무 잘생기셨다고 어쩜 저렇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완벽할 수 있겠냐고 여자친구도 당연히 있겠죠?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임님께서 피식 웃으시면서 아마 여자친구는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단호박처럼 말을 하셔서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나 싶었죠. 그래서 은근슬쩍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냐, 윤지혁 씨한테 뭐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주임님이 저한테 윤지혁 씨랑 대화는 나눠봤냐고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예 아니요 말고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해본 적 없다. 단답으로만 대꾸하시더라. 그 모습도 너무 철벽 치는 것 같고 안달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긴 한데 윤지혁 씨가 말더듬이야. 말을 제대로 뱉질 못해. 그래서 감사팀에 입사한 게 너무 신기하다니까? 저는 진짜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모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배도 나오지 않고 물론 저보다 4살 연상이긴 했지만 정말 이 회사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인데 말더듬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확 깨더라고요. 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달려들다가도 말더듬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다들 나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살짝 편견이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감사팀 일은 어떻게 하나 궁금했는데 말하는 것 빼고는 서류 정리가 거의 로봇에 가까운 완벽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오차가 0.1%라도 있으면 다 잡아내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능력까지 출중한데 말더듬이라는 게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식긴 했지만 내적 갈등이 생겼어요. 말더듬이면 뭐 어떠냐, 한번 만나라도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 후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폭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윤지혁 씨가 제 옆으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랑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쳤으니 서로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고 제가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서 말을 몇 번 걸었던 적도 있었기에 저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지혁 씨가 저를 빤히 보더니 입을 몇 번 달싹거리시더라고요. 혹시 우산 없어요? 하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하시는데 진짜 말더듬이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몰랐으면 놀란 티를 냈겠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에 별로 놀란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상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산이 없다. 오늘 예보에 비 소식이 없어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별 충격도 없이 편안하게 대꾸를 하니 지혁 씨도 내심 마음이 편해졌는지 저에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 우산 쓰고 가실래요? 그럼 지혁 씨는요? 저는 비 맞아도 돼요. 그럼 안 되죠. 저는 튼튼해서 감기 잘 안 걸려요.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혁 씨가 저에게 택시를 타고 가는 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비 오는 걸 너무나도 싫어해서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저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같이 타고 집 앞까지 내려줄 테니까 편하게 가라고 하는데 저도 회사 일에 지치기도 했고 나쁘지 않은 제안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이랑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굳이 택시로 데려다 주셔서 저는 덕분에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가 너무 멋있고 좋더라고요. 순간 말더듬이면 어떤가 싶은 마음에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혁 씨도 문자로는 말을 더듬지 않으니 소통하기 더 편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또 이것저것 질문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선수거든요. 상대방이 무조건 대답을 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습니다. 지혁 씨도 말이 아니라 문자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답을 엄청나게 세심하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지혁 씨에게 용기를 내서 데이트를 하자고 과감하게 보냈고, 어쩌면 당연하게도 지혁 씨는 데이트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저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순간 차였다는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오기가 생겨서 지혁 씨에게 왜 데이트하기 싫은 거냐고, 혹시 말을 더듬어서 그런 거냐고 숨김없이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만약 지혁 씨가 그게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면 우리 만나서도 문자로 대화를 하자고 쿨한 척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도 전혀 하지 못했던 전화가 걸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자는 꽤 했지만 통화는 처음인지라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혁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더듬이라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치여서 힘들었었다고요. 저랑 대화를 나누는 게 즐겁고 편하고 좋았지만 막상 데이트를 하는 내내 자기가 말을 더듬으면 저도 떠날 것 같다고, 실망할 것 같다고요. 처음에 비 오는 날 말을 걸었을 때 대놓고 놀라는 티가 전혀 없어서 호감이 생기긴 했지만 자꾸 만나다 보면 자기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지혁 씨가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랐을지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지혁 씨를 품을 여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참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언어치료 같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지 않냐고, 지금이라도 노력해보면 호전이 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혼자 치료를 받는 게 부끄럽다면 저랑 같이 하자고, 노력하면 완벽하지 못해도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고, 나는 지혁 씨가 부끄럽지 않으니까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저돌적인 고백이 지혁 씨에게 잘 먹힌 건지 저에게 수줍게 그럼 같이 노력해 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지혁 씨와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알아주는 명문대를 졸업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더라고요. 하지만 말을 더듬는 것이 어릴 때부터 지속되어 온 일이었고, 대기업 면접을 볼 때마다 말을 더듬는 바람에 족족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중소기업으로 오게 된 것이고요. 집안에서는 당연히 명문대를 졸업한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자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구박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면 뭐하냐, 어차피 말더듬인데 하면서요. 친척들까지도 병신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놀려대는 바람에 지혁 씨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지혁 씨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이 똑똑하기는 했지만 지혁 씨보다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뭐든 조금씩 뒤처지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성적이 더 좋은 지혁 씨에게 기대를 걸게 되었고 그만큼 지혁 씨에게 실망도 크게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지혁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았고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저랑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꾸준히 언어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나아지곤 있었지만 완벽하게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치료사도 말하기를 일종의 버릇처럼 굳어진 것 같다고, 아마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버릇처럼 말을 더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버릇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며 아무리 뇌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신경을 너무 쓰게 되면 말 자체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고 금방 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회사 사람들은 저에게 인내의 어머니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말더듬이랑 사귈 수 있냐며 신기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기던 말들이 어느 날 문득 지혁 씨를 더 움츠러들게 한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각을 한 뒤로부터 웃으며 넘겨지지 않았고
저는 저에게 인내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랑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혁 씨를 고작 그런 단어로 표현하지 말라고, 저에게 큰 감동 같은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니 우습게 보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혁 씨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선물 같은 사람은 바로 저라면서 어디서도 저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며 자기 인생의 행운이라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결혼을 하자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본인이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굶겨 죽이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결혼하자고요. 그때 저도 솔직히 말을 해야 하나 조금 고민이 들었죠. 우리 집이 사실은 개 부잣집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을 할 것이 아니었으니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드디어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혁 씨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지혁 씨가 돌아오고 난 뒤에 어떻게 남자를 데리고 와도 말더듬이를 데리고 오냐면서 저를 엄청나게 혼내셨습니다. 생긴 게 정말 연예인 뺨치게 잘생겨서 우리 부모님께서 속으로 우리 딸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나 싶었는데 인사를 듣자마자 파사삭 식은 거죠. 평소보다 긴장을 한 탓인지 더 말을 더듬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지혁 씨의 이름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이름만 3번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 지혁 씨도 당황을 엄청나게 하고 말았고, 싸늘해진 분위기 속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부모님 속이 말이 아니셨겠죠. 부모님께서는 말더듬이도 유전 아니냐고 절대로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딱 잘라서 지혁 씨가 아니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황당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죠.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달래기도 하셨습니다. 네가 뭐가 부족하냐 말씀하시면서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서로 잘 맞으니까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라고 했죠. 엄마, 아빠, 오늘 지혁 씨가 긴장을 해서 말이 더 심하게 더듬어진 거야. 평소에는 저 정도로 심하지 않고 언어 치료도 받고 있어. 거기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지혁 씨네 집에서 말을 더듬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놀려대고 상처를 줬었대. 자기 가족에게도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엄마랑 아빠는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지 않을까? 저의 간곡한 부탁에 부모님께서는 못 이기는 척 2번 지혁 씨를 더 만나보게 되었고 3번째 만남에서 사람 됨됨이가 된 것 같다면서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일 큰 산을 통과했다고 생각하니 시댁의 허락은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알고 보니 시부는 제약회사 임원이시고 시모는 초등학교 교장까지 마치신 뒤 정년퇴직을 하셨더라고요. 자기네 집안은 명문이다 하시는데 무슨 명문에 그리 목숨을 거시는지, 뭐 하는 집안이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부모님 직업을 숨길 수도 없고 해서 솔직하게 고물상을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엄청나게 기겁을 하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고물상? 그 고물 모아다가 돈 받고 파는 그거?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이 금속이나 철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고작 몇천 원 단위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순이익만 따지면 지금 다니는 회사만큼은 나올 것 같은데 몇천 원 취급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니 저도 더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자 시모가 머리를 싸매시면서 드라마에서만 보던 괴팍한 시어머니의 두통 온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내가 너 같은 비렁뱅이한테 장가 보내려고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고 내내 지원한 줄 아니? 비렁뱅이가 뭐야? 나는 말더듬인데. 제가 지혁 씨에게도
딱히 고물상을 운영한다, 우리 집이 잘 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혁 씨도 당황했을 법한데 서툰 말솜씨로 저를 변호해 주더라고요. 지혁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직업이 뭐 어떠냐, 귀천 없다, 사람 됨됨이만 되면 된 거 아니냐, 나도 하자 있다 하면서 쉴 새 없이 말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황해서 너는 하시면서도 지혁 씨가 워낙 강경하니까 더 싫은 소리는 못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손해인 건 맞지 않나 싶어서 가만히 있는데 지혁 씨 형이라는 사람이 나와서는 빈정거리더라고요. 고물상하는 집안에 말더듬이 사이면 딱 어울리는 거 아니야? 근데 외적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형제가 맞나 싶더라고요. 말도 너무 싹수 없게 하고 외모도 지혁 씨랑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피부도 곰보해 배도 불룩 나와서 임신 7개월이라고 해도 믿을 법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지혁 씨에게 저분은 누구냐고 물어봤겠어요. 아주버님도 지혁 씨와 어릴 때부터 외모 비교를 많이 당했는지 자격지심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좀 안 닮았지? 다들 형제인 거 몰라. 하긴 저런 말더듬이랑 무슨. 빈정빈정 거리는데 무슨 빈대떡인 줄. 보니까 대학도 지혁 씨보다 조금 낮은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것조차 자격지심으로 보였고요. 대기업 다닌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자랑할 게 정말 그것뿐인지 내내 대기업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지혁 씨랑 1살 차이라고 들었는데 그냥 누가 봐도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집안에 장남이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손 아랫사람이 먼저 가도 되나? 아주버님, 여자친구분 있으세요? 그럼 저희가 기다릴게요. 여자친구 없다는 게 또 자존심이 상했는지 콧김만 뿍뿍 내뱉더라고요. 생긴 게 못생겨서 그런지 모태솔로라고 지혁 씨가 슬쩍 말을 해주더라고요. 시부가 제약회사 임원이라 집에 돈은 좀 있어 보이긴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뭐 충분히 모태솔로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시모는 계속 고물상에 꽂혀서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성에 안 찬다고 제 면전에 대놓고 말을 했습니다. 지혁 씨는 제 손을 꼭 잡고는 시부모님에게 선언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알아주는 사람은 이 사람 하나뿐이야. 지혁 씨는 지금도 가족들은 자기가 말을 더듬는다고 무시하고 경멸의 말을 쏟아붓는데 저는 유일하게 말 더듬는 걸 보고도 놀라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본인에게 은인 같은 존재이자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며 선물이기도 하다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집안과의 인연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둘이 간소하게 결혼식 올리고 살겠다고 시부모님께 결정을 제대로 내리라고 협박조로 말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 말에 놀라서 두 분 다 절대로 천륜을 끊는 건 안 될 소리라고 하시고 아주버님은 피식 웃더라고요. 재수씨 능력이 아주 좋네. 여자라면 치를 떨던 내 동생 입에서 저런 소리가 다 나오고. 저는 대꾸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씩 웃어주고 말았는데 그게 자기를 무시한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진 건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희가 강경하게 나오자 양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허락을 해주셨고 저희는 정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죠. 시댁에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상견례 자리에서 아주 팍팍 내셨거든요. 지혁 씨가 상견례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끝내자고 할 만큼 화를 냈기에 넘어갔지. 지혁 씨가 가만히 있었다면 저희 부모님이 아마 상을 엎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모가 계속 구시렁거렸는데 일부러 저 들으라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서 차만 아가씨랑 결혼하고 살 줄 알았더니 우리 아들이 말을 조금 더듬어서 그렇지 외모도 훌륭하고 아나운서 하라는 말을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는데
자식 낳으면 우리 아들 얼굴 닮으라고 내가 기도라도 올려야겠네. 우리 아들은 잘생겼는데 며느리가 영. 우리 부모님께서 기분이 나빠 킁킁하시니까 지혁 씨가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명문대를 나오긴 했지만 대기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말더듬이인데 사위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아나운서를 꿈꾸었던 어린 시절도 있었지만 말을 더듬는 바람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었다고. 결국에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됐다고 말입니다. 우리 와이프 얼굴 닮은 딸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저희 부모님한테 고개 숙여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똥 씹은 얼굴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사위 될 사람이 마누라 편에 찰싹 붙어 있으니 우리 부모님은 더할 나위 없이 얼굴이 활짝 피어오르셨고요. 상견례 끝나고 은근히 남자 잘 골랐다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저희 아버지께서 비싼 외제차를 타고 오셨는데 시댁에서 그 차를 보고는 고물상을 하신다더니 차를 무슨 빚까지 내서 사냐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억 단위가 넘어가는 차여서 당연히 빚을 내서 샀을 거라고 생각하는 시댁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였지만 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이후에 회사에서 저금리 대출이 지원되어 신혼집도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얻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딸이 대출금 갚으라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집을 하나 사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재산세며 상속세며 생각을 해보니 그냥 전세를 얻는 게 이득이겠더라고요. 대신 아버지께서 돈이 필요할 때 간간히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시곤 하셨죠. 물론 저금리라서 이자율이 나쁘지 않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명문 집안 운운하던 시댁에서 저희 신혼집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굳이 저희 집에 뭘 해달라고 바라지 않았습니다. 혼수만큼은 절대로 본인이 하시겠다고 박박 우기시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수는 최고급으로 드리긴 했습니다. 가전제품은 비싼 거 사야 오래 쓴다고 하셔서 추천받은 상품들로 드렸는데 확실히 예쁘기도 하고 성능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신혼생활은 달달하게 흘러갔고 결혼을 한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아무런 문제는 없었지만 딱 하나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면 그건 바로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임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산부인과에 가봤는데요. 제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 난임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파 수술을 하고 깨끗하게 긁어내야 임신 확률도 올라간다 해서 저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시술도 받고 시험관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몸을 회복하는 동안 그 사이에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주버님의 소개로는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여자이며 아주 똑똑해서 배울 게 많은 여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관상이라고 하죠.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상당히 사납게 생겨서 좀 무섭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딱 봐도 센 언니 같은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저는 솔직히 눈 마주치고 조금 쫄았어요. 와, 잘못하다가는 시모의 시집살이보다 더한 형님살이가 시작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긴장을 하게 됐죠.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남녀 사이는 모르는 거니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 사람 임신했어요. 지금 10주래. 그러니까 우리 하루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임신을 했다는 말에 시부모님은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사람 마냥 부랴부랴 결혼식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오랜 시간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첫 손주를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신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이 살 신혼집까지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손주가 혼수라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면서 저에게는 임신도 못한다고 떡하니 임신을 해서 오면 얼마나 좋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남이니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남편도 아주버님 댁만 집을 못 해준 게 못내 서운했는지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형님이라는 그 여자는 저보다 2살이 어린 여자였는데 자기가 형님이라고 저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학렬로 윗사람이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형님은 저에게 반말을 찍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조금 귀여운 반존대가 아니라 싹수 없고 싸구려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게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거기다가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했으면서 상식이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시댁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게 산책이죠. 누구 개를 산책시켜요? 웬 모르는 개? 제가 대꾸를 하니까 형님이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모르는 게 산책이라고 속담 몰라? 하는데 진짜 뒤통수를 누가 세게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게 상책이라는 말을 글쎄 모르는 게 산책이라고 쓴 것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이랑 둘 다 농담한 거겠지? 하면서 입을 떡 벌렸어요. 아주버님은 땀까지 막 붙여가면서 우리 와이프가 순수해서 그래 하면서 방어벽을 세우는데 순수한 거랑 무식한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을 다니다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경력 단절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런 상식도 모르는 게 말이 되나 싶고요. 시댁에서는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던 형님을 무슨 상전 떠받들듯이 금이야 오기야 해주셨거든요. 거기다가 임신까지 했으니 시부모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셨죠. 우리 큰아들 때문에 그 좋은 회사도 퇴직하고 아유 마음 아파서 어쩌면 좋아? 우리가 더 잘해줄게. 우리 능력 좋은 맏며느리. 시모가 예쁘다 해줄수록 기고만장해지는 형님을 보면서 수상함을 느낀 건 저랑 남편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만사까지 보통은 일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고 이게 짜인 루트잖아요. 그 힘들다는 곳에 취직까지 한 사람이 고작 결혼과 임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었죠. 그리고 우리 아주버님이 뭐만 하면 쩔쩔매는데 그게 형님한테 쩔쩔맨다기보다는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시부모님 눈치를 보는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가끔은 저와 남편의 눈치까지 보는 듯 했고요. 형님은 가끔 가다 무식을 자랑했고 그때마다 아주버님이 수습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며 더욱더 시부모 앞에서 콧대를 세웠고 시간은 흘러 임신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도 정말 귀한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소식을 전하니 시부는 겹경사라며 좋아하셨고 시모도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내심 좋아하셨습니다. 여태 저를 무시하고 그러셨으니 대놓고 좋은 티는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입꼬리는 숨기지 못하시더라고요. 재수씨, 임신했다고? 축하해. 말더듬이 안 되게 조심하고 태어나자마자 언어 치료부터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주버님이 눈치 없이 말을 뱉었고 그날 남편이 완전히 눈이 돌아서 아주버님에게 쌍욕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희 남편이 언어 치료를 꾸준히 다니면서 말이 많이 좋아졌는데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니 시부모님도 무척 놀란 얼굴이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형님은 계속 단톡방에서 사소한 말실수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우리 아들 낳으면 저한테 일해라 절해라 하지 마세요. 육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무난하게 키울 테니까 참견하시면 곤란해요. 어머님,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임산부라 가까이 가지 못하겠네요. 빨리 낳으세요. 어머님,
그이가 저 가방 사준다더니 입 싹 씻는 거 있죠? 마마 일은 중천공인데. 그때마다 저와 남편의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아무래도 명문대를 졸업했다는 것이 거짓말 같았죠. 시모에게 예쁨을 받고 싶어서 아주버님이랑 작당 모의를 한 것 같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도 의심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랑 남편이 언어 치료를 끝내고 병원 앞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 카페에 들렀는데 그 카페에 형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제가 알아보고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저희 대각선 뒤쪽 테이블에 떡하니 앉더라고요. 근데 그 테이블에는 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입술을 빨갛게 칠한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명문대 출신인 형님과는 거리가 멀게 생긴 여자였는데 둘이 무척이나 친한지 앉자마자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듣고 싶지 않아도 대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야, 나 진짜 명문대에 대기업 다닌 척하느라 죽겠어. 남자들 꼬셨을 때처럼 연기 잘 좀 해봐. 너 그런 연기 엄청 잘하지 않았어? 그래도 봉 하나 제대로 잡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쪽 집안에 돈이 많아서 집도 해주고 그랬다며. 이제 너 술집에서 일할 일도 더 이상 없겠네. 나는 언제 때려치우냐? 너도 나처럼 물주 하나 잡어. 근데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토할 것 같아. 뽀뽀도 하기 싫다니까. 뽀뽀도 하기 싫다면서 임신은 어떻게 했대? 뭐 눈 꼭 감고 딴 생각하고. 말도 하기 싫다. 근데 사실 이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몰라. 비슷한 시기에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났잖아. 그러다가 호구 하나 잡은 거지. 남편도 다 알고 있으면서 속아주는 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도 명문대니 대기업이니 하면서 속이는 거 아니겠어? 저랑 남편은 이야기를 듣다가 먹던 커피를 다 뱉어낼 뻔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대각선 뒤쪽 테이블에 다가갔습니다. 형님, 그거 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귀신이라도 본 듯 악소리를 내는데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죄다 쳐다보더라고요. 술집 여자였다고? 뱃속의 애가 누구 애인지도 몰라? 와, 진짜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시부모님도 아셔야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제가 가방을 챙겨서 남편이랑 같이 카페 밖을 나가려고 하니 형님이 놀라서 저를 따라 나오면서 오해가 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동서동서 하는데 2살이나 어린 게 반말하는 것도 열받고 해서 저도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동서는 무슨 얼어 죽을 동서. 말 놓지 마. 나보다 어린 주제에 누구를 속여? 그러니까 제 어깨를 확 잡아채면서 저를 밀치는데 제가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어렵게 아이를 임신한 몸이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열이 받아서 바로 형님의 뺨을 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놀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께 호출을 했고 경찰에게도 상황을 모조리 다 빠짐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아주버님과 시부모님이 지금 큰며느리 뺨을 때린 거냐면서 남편을 질책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서서 설명을 했죠. 이 여자 대기업은커녕 술집 여자라면서요? 뱃속의 애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데 아주버님 알고 계셨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그게 진짜야? 그러니 아주버님이 사색이 되어서 아니 그게 하면서 말꼬리를 흘리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정말 알고 계셨었나 봐요. 시부가 화가 났는지 아주버님의 뺨을 때리고 시모는 뱃속의 애가 네 집인지 모른다고 하면서 형님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남편이 그 틈을 타서 이 여자가 우리 마누라 밀어서 애 떨어질 뻔했다고 소리를 치니까 시모가 야! 고함을 지르면서 형님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우리 집 귀한 손주를 네가 감히? 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이니 당연히 경찰들이 와서 뜯어말리고 개판이 났죠. 아주버님께 시부모님이
당장 이혼하지 않을 거면 너도 맨몸으로 집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덕에 아주버님은 이혼하겠다고 아주 쭈구리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혼 못한다고 박박 우기던 형님은 출산하자마자 바로 친자 검사를 실행했고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는 바람에 한바탕 소란이 또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는 주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고 형님도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비는 그 여자에게 대놓고 사기 결혼으로 소송까지 걸고 위자료를 뱉으라고 민사까지 걸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고요. 시모는 그 뒤로 제 눈치를 보면서 손주 얼굴 구경조차 못할까봐 저에게 설설 기고 있습니다.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시더라니까요. 저는 개념 없는 아주버님 부부 덕분에 극진한 대접까지 받으면서 시부모님께 귀한 거 얻어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남편이랑도 변함없는 애정을 쌓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저만큼 행복한 나날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앞으로 아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